나라 69강 노무현의 투항 박근혜에게 몽땅 드려라. 이 사진을 왜 노무현 얘기하는데 가져왔냐. 이 박근혜 지지자가 박근혜한테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손을 뒤로 딱 빼는 장면이죠. 여기가 딱 뭘 연상시키냐 하면요, 노무현이 박근혜와 대연정을 하려고 하니까 박근혜가 손을 뒤로 딱 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연상돼요. 이게 바로 대연정의 그 노무현 시기, 대연정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여튼 연상시키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올려봤습니다. 촛불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박근혜와 친박, 그 다음에 박사모, 이 사람들은 물론 그렇죠, 그죠? 거꾸로 가죠. 근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민주당, 노빠, 문재인, 안희정도 그죠? 촛불하고 거꾸로 가요. 그 대표적인 거꾸로 가는 게 뭡니까? 민주당의 손떼라 집회죠. 전부 박근혜 하야 집회하고 있는데, 손떼라 집회를. 대통령직위는 있어도 돼. 다만 총리를 우리가 임명할게. 이런 여튼 촛불하고는 영 딴판인 시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호 기자가 삼성 엑스파일 특검을 문재인이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노빠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상호를 막 완전 무차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호의 고발 뉴스에 그 후원금이 많이 떨어져 나갔대요. 이 장면을 보고, 그죠? 내가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어가지고 진실을 밝힌 이상호가 권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노무현의 그 빠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정말 한국의 기자들이 99.9%가 기레기들인데, 이 사람 진짜 기자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조기숙의 이 텔레비 이 동영상을 보고 기자를 했어요. 야, 노빠 참 대단하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이, 딴 사람들은 다 하야를 요구하는데 거국내각을 요구하고, 명예를 보장하겠다고, 퇴임 후에까지 애프터 서비스로 보장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의 수금 따까리 노릇한 안희정도 아예 자유한국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촛불 민심의 핵심 뭡니까? 박근혜와 그 세력들은 물러가라. 그 다음에 이들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라. 더 나아가서는 구체제를 청산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체제하고 손잡자고 나서는 겁니다. 살려주자, 이 얘기입니다. 구체제를. 박근혜도 살려주자. 이거 완전히 촛불하고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어디로 갈까? 안희정과 문재인이 왜 저럴까? 이걸 찾아보면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노무현 정권의 문제였어요. 노무현이 바로 딱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과 노무현, 안희정은 그냥 진짜 새끼 노무현들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빨 빠진 새끼 노무현. 도전할 때 노무현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과 상식을 추구한 서민 대통령은 노무현. 도전자였을 때는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원칙과 상식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요. 원칙과 상식을 전혀 존중 안 했습니다. 서민 대통령도 전혀 아닙니다. 삼성 정부의 수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을 추구한 서민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것은 허구일 뿐만 아니라 그 허구는 신하가 만들어낸 허구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신화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무현 신화 말고 알몸 노무현을 오늘 좀 탐구해보자. (2004년) 총선에서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죠. 4월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49석에서 152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반이 됐죠. 103석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05년 딱 1년 후 4.30 재보선에서는 어떻게 됐냐? 23대 0으로 졌습니다. 국회의원 6명 뽑는데 6대 0, 기초단체장 7명 뽑는데 7대 0, 광역단체장 10명 뽑는데 10대 0. 이래가지고 23대 0으로 졌어요.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완벽하게 반전이 되어버렸나? 엄청난 성공에서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죠. 이게 노무현이 잘못해서 이런 게 된 걸까? 아니면 노무현은 잘했는데 국민들이 좀 바보라 가지고 아직 노무현을 알아보는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가? 어쨌든 그건 뭐 우리 차차차 밝히겠지만은 이걸 보고 그죠? 1년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걸 보고 노무현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야, 이러다는 정권 유지 못하겠구나. 그때부터
노무현 정권이 비상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소위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 공작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 들으니까 섬찟하죠?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 공작을 했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05년 6월 14일자로 올라온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박근혜 시나리오라는 걸 다시 찾았어요. 이게 내가 지승호하고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정말 새삼스러웠어요. 그래서 새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때 문건을 가지고 내가 인터뷰했던 걸 가지고 이 시기를 좀 이 정치 공작을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대로 거의 전문을 마지막 부분 조금 빼고 거의 전문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날, 그러니까 2005년 5월 26일 날 국가정보원에서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과거사위원회라고 그럽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중간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발표를 했는데 이날이 마침 뭐였냐 하면은 김재규가 5월 24일 날 사형을 당하는데 1980년이죠. 그죠? 5월 24일 날 사형을 당하는데 5월 26일 날 무덤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무덤에 묻힌 날 이 김형욱 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 발표를 하는데 그 핵심 뭐냐 하면은 김재규의 지시로 김형욱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김재규의 지시로 김형욱을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지시한 게 아니고 김재규가 지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내 이 사태를 보고 참 슬펐어요. 왜 슬펐냐 하면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요, 정말 골 때려요. 골 때렸는데, 그때의 민주화 운동의 명망가들이 이 국정원의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이었거든요. 지금 내 이름 다 댈 수 있습니다. 오충일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명망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김재규 지시로, 김재규가 지시를 해가지고 김형욱을 죽였다. 이게 정치 시나리오를 짠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상열 프랑스 공사를 시켜가지고 프랑스 공사한테 김형욱을 죽이라고, 살해하라고 지시했고, 그러니까 이상열이 그 프랑스로 연수와 있던 신출래기 신현진한테 일을 맡겼고,
이 신현진이가 10만 불을 주기로 하고 동구권에서 총잡이 2사람, 살인 전문가 2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김형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를 파리 근교에 도로가에서 한 50m 들어간 데 내버려 두고 그것도 뭐 묻지도 안 하고 땅에 묻지도 안 하고 매장하지도 안 하고 낙엽으로 덮어뒀다. 이 얘기입니다. 발표 여지가. 참 엉성하죠? 근데요, 이 사건을 보면은 신현진이 김형욱 살해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문건이 있다든지, 하여튼 뭐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신현진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가 지시해가 죽였다. 이것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신현진이 전부 고백했다. 이런 카더라 통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현진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과거사 위원들이 신현진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를 파리 근교의 도로에서 50m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그 낙엽으로 덮어놨다는데 26년이 그때 당시 26년이 지나도록 그 시체가 발견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참 이상하거든요. 김재규가 김형욱 살해를 지시했다는 것, 신현진이 살해를 주도했다는 것, 어느 하나 증명이 없는데서요. 김재규 죽어봤죠. 김형욱이도 죽어봤죠. 신현진이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죠.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요. 국정원 발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김형욱 실종 사건에 대해서 뭘 발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 궁금하니까 제발 발표해달라고 무슨 시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세간에 억측과 낭설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발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세간의 억측이 뭐냐 하면요. 억측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닭, 그 뭐예요? 사육, 닭 분쇄장, 분쇄기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렸다. 청와대 지하로 끌어가지고 박정희가 직접 총으로 쏴 죽였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그 중고자동, 그 폐차장 있잖아요. 그죠? 앞찾기로 눌러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잔인하게 주겠다. 이 얘기죠. 그죠? 그거 다 낭설이다. 그래서 김형욱이 죽으면 박정희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과거사위원회법에는요, 이걸 중간 발표를, 수사 결과 중간 발표를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못하도록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박정희가 죽인 게 아니다. 게 증명이 되면은 누가 덕을 볼까? 박정희가 덕 보죠. 첫째는, 그죠? 박정희 그래 잔인한 사람 아니야. 그때, 그죠? 그런 얘기들이 파다해가지고 주간지에 막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했거든요. 야, 박정희 정말 잔인한 놈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덕은 누가 볼까? 박근혜가 보겠죠. 근데요, 이 시기에 박정희의 잔인성,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회자됐어요. 회자됐는데, 이 잔인한 인간 박정희 이미지를 굳혀준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중 납치 수장 기도 사건. 아니, 남의 나라 수도에 가가지고 호텔에 있는 사람을 중앙정보분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바다에서 돌을 매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했다. 야, 정말 저런 놈이 다 있냐 말이지. 이 사건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형욱 살해 의혹 사건이거든요. 근데 김대중 납치 수당 시도 사건은요, 사실은 김대중이 정치적 흥정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랬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를 용서한다고 하고 그랬죠. 박정희가 저지른 범죄를 지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지가 뭔데?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대중도 이런 면은 정말 웃기는 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수구 세력을 끄안기 위해서, 그 다음에 DJP 연합, 소위 김종필이하고 이 박정희가 군사 반란 주역 아니에요, 그죠? 이 세력하고 손잡기 위해서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유일하게 박정희 잔인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건이 이 김형욱 실종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한 겁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김대중이 그 수장 사건을 박정희 정권에 이제 김종필이나 박정희 새끼 박정희들하고 손잡는데 써먹었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노무현도 뭘 매개로? 김재규, 이 김형욱 살인 사건을 매개로 해가지고 누구하고 손잡으려고? 박근혜하고 손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몽땅 다 뒤집어 씌웠다? 김재규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김재규가 진짜 이상한 놈이 돼요. 이상한 놈. 이래 되면요, 10월 7일 날 죽였다 그랬거든요. 1979년 10월 7일 날 김재규는 10월 7일 박정희의 박정희가 제일 미워하는 김형욱을 죽이고, 그 다음에 10월 26일에는 또 김형욱이 까발린 박정희를 죽이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현직 중앙정보부장이 단 19일 사이에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두 사람을 다 죽였다. 이 얘기가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김재규는 극과 극을 오락가락하는 정신병자에다가 19일 사이에 김영욱, 박정희, 차지철을 연이어 죽인 연쇄살인범에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발표가 주는 메시지의 하나는 김재규는 정신병자고 흉악범이다. 이 얘기입니다. 탕탕혁명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요. 한국의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는 저는 서슴없이 김재규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탕탕혁명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목적. 그러니까 박정희는 미친 김재규의 만행에 흉탄에 희생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상한 놈이고 박정희는 멀쩡한 놈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혁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박정희는 독재자라서 죽인 게 아니다. 정신병 증상을 가진 연쇄살인범의 흉탄을 맞아서 운명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박근혜 엄청 좋아하겠죠. 박근혜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싹 벗겨주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꼭 성웅 이순신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다. 첫째, 김형욱 살해는 김재규가 지시한 것이다. 둘째, 사실은 김재규가 황당한 인간이다. 셋째, 따라서 박정희의 죽음은 정신 이상 부하의 흉탄에 의한 어이없는 죽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한나라의 비밀을 간직해야 될 정보기관이 중앙정보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최고 권력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근혜가 이런 공작을 꾸밀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노무현의 지시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황당 시나리오는 노무현 정권 작품이다. 그러면 왜 박정희 살리기, 박근혜 띄우기를 시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박근혜가 손을 안 잡아주면은
무너질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무너질 지경이 되어 있느냐? 핵심은 삼성 문제입니다. 삼성의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삼성의 목이 딱 잡히고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노무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삼성 엑스파일을 덮어라 하는 그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30 재보선에서 완패를 한 게 이런 정도의, 이런 완패는요, 처음이래요. 건국 이래 처음이래요. 23대 빵 이런 완패는. 그러니까 정권이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왜 그래 됐냐? 2년, 집권 2년 3개월 동안, 이 당시 3개월 동안 업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치 뭐예요? 놀이라고 할까? 이거는 신나게 했겠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적폐청산이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요, 취임 초기에 강력한 복지 정책을 취해가지고 그 당시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해가지고 민중의 삶의 질을 일단 끌어올려 놓고 무엇을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그래서 한국 사람의 70% 정도, 대다수는 민주화 이후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민주화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에 우리 민주화 역설에서 얘기를 했죠. 요 앞 강의에서. 권력만 바뀌었을 뿐이고 독점은 훨씬 강화됐어요. 재벌이 더 힘이 강해졌어요. 특히 삼성은.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대를 삼성공화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은 국가를 능가할 정도였다. 이 시기에. 그래서 50% 이상의 보통 사람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사영업자, 파산,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파산 코스의 앞에서 정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느냐? 그래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져가지고 18대 1이 됐어요, 이때. 왜 이래 됐느냐? 참여정부를 자임했지만요, 참여정부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참여정부가 뭔지 몰랐으니까. 참여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으니까.
뭐예요? 초등학교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창의성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 창의성을 가르친대요. 나 기가 차서 참. 그래가지고 창의성의 제일 조건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눈이 둥그레져요. 자유다고. 자유를 줘라 말이야. 그래야 창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네가 지금 창의성이라는 이 지식을 애 머리에 주입하고 있는데 그거 창의성이 아니다. 거짓 하지 마라. 그래서요.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뭡니까? 아까 문재인 이 18대 때 나와서 했던 공약 있죠, 그죠? 뭡니까? 기회는 균등하고 하는 또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죠? 한국에서 탁월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참여민주주의를 진짜 제대로 해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하나는 기업에서는요, 문국형이가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두관하고, 남해 군수한 김두관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이 사람들은 참여민주주의가 진짜 뭔지 알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그죠? 자기의 역사적 임무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민주정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민주화 정권이 돼야 돼요. 비민주적인 요소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 재벌 자체가 얼마나 비민주적이에요. 노조도 허용 안 돼. 주주들의 권리도 허용이 거의 없어. 총수 한 놈이 지 멋대로 다 해. 그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 무슨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것을 민주화시키는 과정이 이 시기에 역사적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걸 할 안목도 능력도 의지도 없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아직까지 모든 것이 왕조체제, 식민지체제, 독재체제에 맞도록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체하고 민주주의적인 구조로 바꾸자면요, 한 20년 정도는 민주화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교육민주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독점 세력은 권력이 더 커져버린 거죠. 자유는 주어졌으니까 그 자유는 누가 더 만끽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굶어 죽을 자유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 자유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요, 정리해고하고 지 멋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가진 자들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시대에 와가지고 독재국가 시대보다도 더 살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우성이 막 터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박정희 향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 향수가요. 사실은요. 민중들의 SOS 신호입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저 보니까 우리 살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죠? 저 재벌들 좀 억눌러줘. 저 힘 있는 것들 좀 조져줘. 깡패들도 좀 없애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여 저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박정희 향수가 그겁니다. 거기에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박정희를 희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구세주를 그런 식으로 희구하는 겁니다. 근데 참여정부는 나라 상황을 구할 힘도 없고 준비도 안 했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놓는 게 잘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권력을 그 독점 체제를 타파한 데 써야 되고, 그 민주화를 제대로 하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공작 과정을 보면 대단히 저질 공작이에요. 군사 정권보다도 좀 더 심각해요. 이 정치 공작이. 하나는 국정원을 정치 공작에 이용했다는 건 군사 정권과 똑같죠. 그렇지만 더 심각한 거는 도덕성이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는 민주화 운동권으로 구성된 과거사위원회를 앞장세워가지고 정치 공작했다는 거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난 여기에 또 뭣도 모르고 따라간 이 사람들도 참 웃기고. 이 정치 공작의 핵심 내용은요. 김재규는 미친놈이고 흉악범이고 연쇄살인범이다. 박정희는 자네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띄우는 거다.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김재규를 명예살인하고 역사를 왜곡했다. 사실 이런 내용은요, 이런 인터뷰 내용은 지금 들어도 충격 아닙니까? 그죠? 충격인데, 그때 5월 26일 날 발표되는 걸 보고 며칠 있다 지승하고 만나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 그걸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거의 한 6월 초쯤 올렸을 거, 6월 초쯤에 작성된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노무현의 정치 공작이요, 이 핵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하고 손잡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걸 딱 보니까, 아, 노무현이가 박근혜하고 손잡으려고 하는구나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50일 이후에 그게 현실화됩니다. 딱. 대연정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인터뷰하고 50일 이후에. 그래도 그죠?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간사의 흐름을 짚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언론, 지식인층, 똥계급이라고 한 거는 뭐냐 하면은, 똥깨나 끼는 계급들 있잖아, 그죠? 어? 힘깨나 주는 계급.
이 사람들을 말한다. 이 사람들한테서는 그죠? 그냥 최상처는 투명인간이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물론 뭐 내가 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은, 특히 누가 그러냐 하면요, 운동권하고 강남 좌파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가끔 욕할 때는 있겠지만. 그래서 노무현 정권인 박근혜 시나리오는 50여일 후에 현실화돼 가지고 노무현이 공식적으로 박근혜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무시하더라. 그래서 대연정을 하게 됐는데, 박근혜 한나라와 대연정의 핵심이 뭐냐면, 박근혜와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연장을 하자, 이겁니다. 5월 26일 날 이렇게 딱 사건을, 이제 박근혜 시나리오를 딱 해놔놓고는, 그죠? 6월 5일 날 첫 언급을 해요. 연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도 사기거든요.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각제라도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연정할 필요가 없겠죠. 과반이 안 될 때 연정을 하겠죠. 그죠? 국회 다수 의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24일에는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운을 띄워요. 그러다가 이제 7월 28일 날, 왜 7월 28일 날 하는지는 다음 강의 때 내가 얘기를 할게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래가지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정, 소선거구 제도에서 중대선거구 제도로,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두 사람 선출하는, 옛날에 전두환 때, 박정희 전두환 때 하던 그 선거구 제도입니다. 그런 선거 제도를 수용한다면은 한나라 주도의 연정을 하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우리 당은 참여만 해도 좋다. 그럼 열린우리당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나라당에서 국무총리를 뽑고, 그 국무총리가 장관까지 임명한다. 조각까지 가진다. 이거 뭡니까? 사실은 대통령 권력 다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정권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총명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유시민이 짜잔 나타납니다. 바람잡이로.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는 연정을 하고 있다. 유럽에 대통령제 한 나라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다당제니까 여러 나라가 한 당이 다섯 당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독 되면은 연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단독 안 되는 경우는 연정을 하겠죠.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그죠? 마치 모든 나라들이 연정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죠. 아니에요, 이거. 지역주의 정당 구조 혁파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래서 대연정은 지역주의 혁파를 위한 제안이다. 이래 바람을 잡아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역주의라는 건요,
군사 독재 정권이, 경상도 출신 군사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의 어떤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조센증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노는 사람들을, 조센증이란 갖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전라도를 왕따시킨 겁니다. 왕따만 아니고 학살까지 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건 지역주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호남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난 지역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역주의가 아니고 매국 독재 세력의 지배 전략이다, 이겁니다. 지역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이 체제를 청산하자면요, 매국 독재 세력을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매국 독재 세력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청산 얘기는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비틀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는요, 뒤틀린 지역, 매국 독재 세력이 만들어낸 지역주의는 오직 매국 독재 세력의 퇴치를 통해서만, 청산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죠, 새누리만 힘을 못 써도요, 그쪽만 당만 없어져도 지역감정 하나도 없어져요. 장담을 해요, 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하고 손잡고 싶은 겁니까? 한나라당하고 손잡고 싶으니까 이걸 문제를 지역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찬양까지 합니다. 유시민 상임중앙위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인연이 있다면 박근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 나갈 분이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 되실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이 사람 민주당 김대중한테는 뭐라고 했을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근혜한테 절해하면서 김대중한테는 뭐라고 했을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시민하고 정봉주하고 대선에 대해서 대담하는 걸 조금 들어봤어요. 많이 듣지는 않고 제목 보고 조금 들어봤는데, 아예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의 싸움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아예 빼버려요. 이 사람들의 패거리주의도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대연정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를 거예요. 노무현이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의 책임이 있다면 그 주권자를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권자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연정을 제안한 건 이건 초헌법적 제안이에요. 아니, 노무현 멋대로 권력 형태를 변경한 거예요. 대통령제, 헌법에 대통령제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는 권력 하나도 안 가지고
조각권까지 저 뭐예요? 그 박근혜가 가지는. 그래서 실질적인 내각제로 간다. 자기가 뭔데 이런 이 권력 형태를 마음대로 바꿔요. 그 다음에 정권을 왜 지 마음대로 넘겨줘요? 그건 주권자의 몫인데 정권을 주고 뺏고 하는 건 누구 몫입니까? 주권자의 몫이에요. 근데 왜 지가 주권자가 뽑아준 위임한 권력을 더구나 박근혜한테 주려고 그래요. 수구 꼴통의 이 최고 봉 박근혜한테 왜 권력을 주려고 해요? 그래 되면요, 노무현, 이게 대연정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아니라 그건 한나라당 정권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제안 자체가 사기예요. 내각제는, 연정은 내각제의 권력 형태인데 일당이 과반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코미디고 야합이고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되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그건 노무현과 유시민이 코미디 노릇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얍삽한 제안이에요. 선거하면 지금 23대 빵으로 졌죠? 선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호남 이외에는 다 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얍삽한 제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중대선거구제로 둘이씩 뽑으면요, 호남 이외에는 거의 다 누가 되겠어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둘이 되겠죠, 그죠? 근데 호남에서는 누가 됐냐면 50%는 열린우리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를 두고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또 뭐 기타 등등 하고 무소속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는 그죠,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50%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제도예요. 한나라당은 그 과반 의석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도 안 되고 이래 되면은 그걸 제안이라고 해가지고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니까 한판 코미디로 결렬을 했죠. 결국 9월 7일 날 박근혜하고 만나가지고 끝 하면서 바이바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쇼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대연정이라는 것 자체가. 대연정도 왜 했느냐? 제가 얍삽한 제도, 이 제안이라고 했죠. 그걸 한나라당이 받을 리가 없죠. 받으면 한나라당 바보죠. 한나라당이 그래도, 머리는 달린다인데, 머리를 잘못 써서 그렇지, 머리는 달린다인데, 그 정도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왜 했느냐? 이것도 박근혜 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이런 제안을 하면, 그죠? 박근혜가 그 제안을 물리치는 모습을,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직 대통령도 제압하는 박근혜의 모습을, 그죠? 전국 생중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다 봤습니다. 정상회담 하는 거.
그러면 누구를 띄워줬습니까? 박근혜를 띄워준 겁니다. 왜 띄워줬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막으려고 띄워줬습니다. 왜? 이명박하고 이쪽하고 붙으면 누가 붙어도 이명박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사기지만은 그 사기라도 대중이 속는 사기를 쳐가지고 업적이 있거든요. 그죠? 청계천하고 뭐 서울 시내버스하고 이런 업적이 있거든요. 대중은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쇼를 한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정이 핫 이슈가 되면서 박근혜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의도대로 된 겁니다. 자신은 전국을 주도하면서 박근혜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겁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당당하게 물리치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는 박근혜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죠. 그래서 노무현은 박근혜를 청와대 상공에다 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둑에는 바둑 9단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 10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요, 우리가 슬퍼지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 김영삼도 박정희도 노무현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누굴 못 넘었습니까? 박정희를 못 넘은 겁니다. 박정희를 못 넘었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박정희 추구한 세 가지 축, 국가안보주의, 경제제일주의, 가족보장 시스템, 이 축을 못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제와 타협을 하고 토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중한테는 줄 떡이 없죠. 오히려 더 재벌한테나 퍼주니까 민중이 이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정권 말기에 가서 무슨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한 짓들이 전부 재벌 퍼주고 민중수탈적인 역할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를 잔뜩 했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요, 퇴임할 때도 80% 지지 나와요. 이재명이 지금 성남시장 하면서 몇 년 됐어요? 2010년부터 됐나? 2010년부터 됐으니까 7년 됐잖아요. 지금 또 박수 소리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아이디어, 철학, 의지,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주의를, 이건 제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안보는 왜 필요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안보도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 안보죠. 그러니까 안보의 핵심이 뭐여야 되느냐? 국가안보가 아니고 사람 안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안보를 하려면은 경제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재벌 빨대 경제, 재벌 경제 제일주의,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재민의 경제,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에 돈 주는 거, 혜택 주는 건 투자고, 주권자한테, 서민한테 돈 주는 건 뭐예요? 에? 공짜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개인 소득이, 평균 소득이 2만 달러가 되는데도 가족 보장 시스템에서 맴돌고 사회 보장 시스템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보장 시스템을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면요, 제법 괜찮은 나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인을 저는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공약을 보면 홍익위관 처방전이에요.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요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면 더 할 겁니다. 그런데요, 노무현이요, 박근혜 한나라당한테 비록 23대 빵으로 보궐선거에서 졌다 하더라도 박근혜 한나라당에 투항 안 하고도 얼마든지 길이 있었어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과반 조금 무너졌다고 정치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구나 과반이 무너졌더라도 민노당하고 협력만 해도요, 민노당이 10석이었어요 그때. 민노당은 개혁 세력은 맞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개혁 세력하고 합하면은 이 6석 그렇지. 6석 있고 146석이 되는데 이 민노당하고만 합해도 156석으로 과반이 됩니다. 그럼 민노당만 손잡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개혁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더구나 민노당,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으면은 165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전통 야당들하고 손잡고 개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외국 독재 세력의 중심 인물 박근혜를 띄우려고, 박근혜와 손잡고 한나라당과 손잡으려고 했을까? 삼성 X파일을 덮어야 되는데 이거 안 덮으면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삼성 X파일을 덮을 공범이 필요했던 겁니다. 민노당이 삼성 X파일 덮는데 동의하겠어요? 당시 민노당 노회찬 의원 삼성 X파일 깐 사람 아닙니까? 폭로한 사람 아닙니까? 내용을. 그죠? 민주당도 여긴 동의를 못해요. 삼성 X파일 덮작한데 동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민노당하고 민주당하고 손을 안 잡고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 X파일을 어떻게 덮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